저는 이 임무가 그동안 맡았던 일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민간 의료지원 보호라는 명칭은 고요해 보였지만 현지 공기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공기와 건조한 먼지가 목 안쪽을 거칠게 스치고 건물들의 외벽은 부서진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 있었고 마치 어디선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료지원단은 소박한 장비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보다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하다가 윤소연 대위에게 다가가 우회 경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손끝으로 경로를 짚었습니다. 자신도 의아하다고 너무 멀리 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안내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도에 있는 길이 요즘 현실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연 대위는 메모를 하다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료진 경로가 노출되면 위험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우려, 이상의 확신을 읽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보고된 짧은 문장 한 줄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무장 조직과 패턴이 다른 정체불명의 세력이 활동 중이며 그들의 움직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 대위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행동 패턴, 예전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하나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층위의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낡은 껍질처럼 벗겨지고 있었고 대신 무언가 낯설고 불길한 기류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현지 병원에 첫 도착했을 때 위화감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난 크고 작은 구멍들이 눈에 들어왔고 병원장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만큼은 긴장된 채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의료진은 서둘러 장비를 풀어놓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어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구조를 확인하며 출입문과 비상구, 우회로까지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거점에서 멀지 않은 골목의 건물들이 참혹하게 부서져 있었는데 공격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형과도 맞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 대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위님, 저 파괴 흔적, 각도가 이상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현지 세력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팀이 진료 물품을 배치하고 마을로 이동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호송 차량 외곽에서 충격이 전달됐습니다. 모두가 즉시 몸을 낮추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입니까? 의료진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격의 흔적은 의외로 작았습니다. 작전본부에서는 간헐적 위협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 충격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소연 대위가 돌아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공격 방식, 현지 패턴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묘하게 섞인 당혹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진 몇 명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계속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는 계속되지만 경로를 재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 중 병원 옆 건물의 잔해에서
낯선 장비 조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장비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였고 누군가 이곳에 설치해 두었던 것처럼 손때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연 대위가 그것을 집어들며 감시 장비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 것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지 세력이 쓸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동 중 마을 외곽의 폐건물 지대를 지나던 순간 갑작스럽게 건물 일부가 크게 붕괴되며 저와 의료진 몇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깊게 갈라진 벽면과 무너진 천장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의료진이 다급하게 탈출 가능 여부를 물었고 저는 침착하라며 길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의료진을 중심에 세우고 주변 잔해를 치우며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폐허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공간의 울림은 이상할 정도로 불규칙했습니다. 잔해 너머에서 다가오는 실루엣 하나가 보이는 순간 저는 몸을 낮추며 권총에 손을 댔습니다. 땅에 비친 그림자 형태와 움직임을 봤을 때 이곳 현지 무장 세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은 무덤덤한 걸음으로 잔해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장과 장비, 걸음걸이 모두가 이곳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였고 무엇보다 절제된 무표정이 그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매끄럽게 장비를 들어 저를 겨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오.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우리가 의료팀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알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를 죽이려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잔해 바깥에서 무장 집단 특유의 접근 방식이 감지되었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릴 노리는 건 저쪽이지. 당신이 아니셨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은 서로에게 총을 겨눌 때가 아니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권총을 천천히 내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폐허에서 살아나가야 했고 그를 믿는 선택이 위험보다 늦은 판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에게 제 뒤를 따라오되 절대 흩어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낯선 인물과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고 그 결심은 모든 장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잔해를 빠져나오자 상황은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외곽에서 들리던 거친 움직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무장 집단은 우리가 탈출하려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구조물의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우회할 수 있어. 좁지만 빠져나갈 수 있어. 당신은 이곳을 잘 아는군요. 오래 있었어. 그가 가리킨 통로는 그의 안내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뒤 외곽에 숨을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사격은 정확하구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돌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측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기회요. 저는 협력하자는 제안인지 물었고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뉘어 무장 집단의 중심을 압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받은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지형과 패턴을 완벽히 읽어낸 움직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자 소연 대위는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나온 폐허와 다른 방향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과 놀라움이 공존하고 있었고 소연 대위를 보자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학회에서 본 적 있소. 기억하오? 소연 대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유진 박사님 아닙니까? 맞소, 당신도 무사하군요. 그 둘의 재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경로,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두 사람이 이 폐허에서 마주했습니다. 저는 경철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그는 각자의 임무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전투원 이상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소연 대위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리는 일이며 같은 일이라는 대화였습니다. 여기서 그 일을 하는지 묻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상황 정리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의 금이 조용히 생겨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부를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임시 거점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허물어진 벽을 덧대어 만든 간이 진료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메마르고 건조했지만 안쪽의 공기에는 소독약과 피, 그리고 묵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부상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소연 대위와 유진이 나란히 서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눈빛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진료가 잠시 고요해졌을 때 유진이 붕대를 감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회에서 소연의 발표를 들었을 때 부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 대위는 환자의 맥을 짚던 손을 거두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난 항상 조심해야 했고. 소연은 그 자유가 때론 무거웠다고 답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으며 그게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연 대위는 유진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다고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 대화는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을 넘어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붙잡고자 하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경철이 외곽 경계를 살피고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자신들 쪽 내부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으며 자신들 팀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확실한지 물었지만 확증은 없으나 느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쪽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소연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대위의 표정이 굳었고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유진은 학회에서 헤어진 뒤로 계속 생각했으며
그때 왜 더 말을 걸지 않았을까 후회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그랬다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짧은 인연이 깊게 남아 있었고 이곳에서 다시 마주한 현실이 그 감정을 예기치 않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임무가 점점 전투와 보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철이 제 옆에 서서 저 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고 그는 현명한 대답이라고 평했습니다. 저는 경철에게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전쟁터에선 사치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우린 짐승이요. 그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와 나 사이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돌아볼 때마다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든든한 약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맡은 역할을 분담하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각자의 소속과 책임,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계산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으로 쓰이던 낡은 건물 구조를 살피며 탈출 경로와 은폐 지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경철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점검하면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몇 번이나 서로의 등에 시선을 맡긴 경험 덕분에 설명하기 애매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경철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안에서 누가 빠졌어? 민혁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즉석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내부에서 새어 나간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오. 그 답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낡은 공장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 무장 집단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소연 대위가 다가와 급하게 말했습니다. 측면 경로가 노출됐습니다. 내부 정보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누군가 흘렸어요. 그 경로는 우리가 내부 공유에서만 언급했던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급히 재정비를 하고 위치를 옮기는 동안 한 인물이 포박된 채 끌려왔습니다. 경철과 같은 팀이었던 민혁이라는 남자는 숨이 가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 살고 싶었을 뿐이요. 내 가족이 그쪽에 잡혀 있어. 경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혁이 자신에게 그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피로 얼룩진 얼굴을 들며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함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 대위가 상황을 파악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위험하니 즉시 이동해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10분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경철과 함께 시간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들과 싸우던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부에 보고할 때 일부러 우리 역할을 축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어쩌면 그의 과거를 암시하는 고백이었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는 순간만큼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연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았으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더 큰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내부 배신이 한번 드러났다면 그 여파는 곧 모든 보고와 판정의 흔적을 남길 것이고, 그 흔적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를 정죄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장 폭파 작전을 강행하기로 했고, 그 선택은 곧 우리 각자의 삶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공장 구조물의 주요 지점을 파악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리만큼 손이 침착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발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이곳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더 신경이 갔습니다.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고 철수 경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이 머릿속에서는 파견 임무 종료 후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고, 이 연합작전에 대해 어느 선까지 기록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거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침내 소연 대위 앞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돌아가면 사라질 거요. 그게 이곳의 현실이오. 소연 대위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유진은 이 작전을 자신들 쪽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숙청되거나 영영 어딘가로 보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소연 대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으로 오세요.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도 위험해질 텐데 괜찮은지 물었고, 소연은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진을 또 잃을 순 없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동정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삶 전체를 걸어야 가능한 제안이었고, 그만큼 무거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 임무가 한 사람의 귀환 여부를 넘어 둘의 삶 전체를 바꾸는 문턱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철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오랜 갈등 끝에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철이 제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임무대로 돌아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렇겠다고, 제게 책임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내 사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들과의 인연은 잊지 않을 것이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가면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사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얼마나 좁은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이었습니다. 유진의 결정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귀환 보고에서 이름이 사라질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전혀 다른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소연 대위가 제게 다가와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상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지만, 그녀는 삼겠지만 자신은 의사이며 사람을 살리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며 이 임무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미래의 모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철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에 내 이름 쓰지 마시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당신들 기록에 없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고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폐허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환을 위한 이동수단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이 임무의 끝을 실감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폐허가 된 거리와 낡은 병원, 부서진 공장 구조물,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특히 경철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제가 가까이 서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남쪽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 대위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살게 만들겠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약속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모습을 보며 이 선택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사실대로 보고하십시오. 우리는 의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협력한 사실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귀환을 위해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디까지를 사실대로 적고 어디까지를 지워야 할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순간을 기록에서 제외해야 할지 생각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철은 자신의 상부에 일부 정보를 축소 보고하고 있었고 특히 연합작전에서 우리 의료진의 역할과 유진의 선택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때 저는 이별의 순간에 그가 굳이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운 것이었고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저항이자 연대였습니다. 소연 대위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경철 이름 넣으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록에 없는 게 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연 대위에게 유진 박사도 기록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했으며 현지 협력자로만 남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공식 문서와 실제 기억 사이에 일부러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적는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계선 위에 기록을 남기듯 필요한 만큼만 적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철,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소연 대위와 유진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상대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분쟁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와 마주할 때 오늘의 선택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경계선 너머에도 전우애와 사랑,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살아가겠지만 같은 폐허를 지나온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